새벽 5시의 공기는 차갑다 못해 날카로웠어요. 깊은 잠에 빠져 있어야 할 시간이었지만 베개 밑에서 진동하는 휴대폰 소리는 마치 비명처럼 은주의 고막을 파고들었죠. 은주는 눈을 뜨자마자 본능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이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치고 좋은 소식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화면에 뜬 이름은 형부였어요. 은주야, 장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 지금 119 부르고 응급실로 가고 있다. 빨리 이쪽으로 와봐야 할 것 같아. 형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너머로 들리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에 은주의 정신은 순식간에 아득해졌어요. 엄마가요?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신 건데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묻자 형부는 호흡이 너무 거칠어지시더니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다며 서둘러 오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죠. 은주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허둥지둥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어요. 그 소란에 옆에서 잠들어 있던 남편 태수가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켰죠. 아니, 새벽부터 무슨 난리야? 자다 말고 어딜 가려고? 태수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 은주는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우리 엄마 응급실 실려가셨대. 지금 당장 가봐야 해. 그러자 태수는 시계를 슬쩍 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헛웃음을 내뱉더라고요. 설날인데? 오늘 우리 집 가야 하잖아. 은주는 옷을 갈아입으면서 차갑게 대답했어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명절이 먼저야? 그렇게 말하면 나보고 어쩌라고. 태수의 입에서 나온 말은 걱정이 아니라 불평이었어요. 은주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러면서 시댁 단톡방에 급하게 메시지를 남겼죠. 어머님, 친정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급히 응급실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명절 불참해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은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어요. 텅 빈 새벽 도로를 달리는 내내 은주의 눈시울은 뜨거워졌어요. 신호 대기 중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단톡방을 확인했지만 화면에는 일금이라는 숫자만 선명하게 떠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심지어 남편 태수까지도 단 한마디의 위로나 대답조차 없었죠. 그 침묵은 은주의 심장에 얼음을 박아넣는 것 같았어요. 응급실 앞에 도착하자 복도에서 서성이던 형부가 은주를 맞이했어요. 안에 계셔. 지금 검사 중이야. 상태는 어떠세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폐렴이 심하게 악화됐대. 나이도 있으시고 기저질환도 있어서 입원 필요하다고. 은주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응급실 커튼 사이로 들어갔어요. 각종 기계 장치를 달고 산소 마스크에 의지해 가쁜 숨을 내쉬는 엄마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어요. 엄마. 은주가 엄마의 마디 굵은 손을 잡자 엄마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은주야. 미안하다. 명절인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나 괜찮으니까 너 시댁 가거라. 그 상황에서도 딸이 시댁에서 구박받을까봐 걱정하는 엄마를 보며 은주는 이를 악물었어요. 저 안 가요. 여기 있을게요. 시어머니한테 혼나. 혼나든 말든 상관없어요. 엄마가 먼저예요. 1시간 뒤 입원 수속이 끝났어요. 은주는 원무과 창구에서 보호자 서명을 했죠. 펜을 쥔 손이 떨렸어요. 엄마 이름 옆에 자기 이름을 적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죠. 접수 담당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보호자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은주는 억지로 웃으면서 서명을 마쳤어요. 오전 9시가 되자 고요하던 병실에 요란한 벨소리가 울렸어요.
신우이였죠. 언니, 언니 진짜 오늘 안 오시는 거예요? 응, 우리 엄마 상태가 안 좋으셔서 입원하셨어. 그래도 명절인데요. 친정어머니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빠질 정도는 아니잖아요. 신우이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했어요. 빠질 정도가 아니라고요? 입원하셨는데 뭐가 더 심각해야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벌써 음식 준비 다 해놓으셨거든요. 언니가 안 오시면 누가 차려요? 그럼 아가씨가 차리세요. 저요? 저는 손님인데요. 신우이의 말에 은주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손님이요? 아가씨도 이 집 딸인데 손님이에요? 언니는 며느리잖아요. 며느리라고 명절에 죽을 수도 있는 친정엄마 버려두고 가야 해요? 은주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신우이는 할 말을 잃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오후 1시 은주는 병실에서 엄마 옆에 앉아 있었어요. 형부가 커피를 건네면서 말했죠. 은주야, 시댁에서 연락 왔어? 아니요. 읽기만 하고 답도 없어요. 그럼 됐다. 신경 쓰지 마. 그런데 형부. 은주는 휴대폰을 꺼내서 시댁 단톡방을 보여줬어요. 오전에 시어머니가 친척들한테 보낸 메시지였죠. 형부가 화면을 읽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며느리가 명절에 불참한다고 미리 말해뒀네. 은주 내가 메시지 보내기도 전에. 네. 제가 응급실 간다고 연락하기 전에 이미 친척들한테 며느리 안 온다고 전제하고 계셨던 거예요. 은주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처음부터 저는 선택권이 없었던 거죠. 어차피 안 올 거라고 정해 놓으셨으니까. 형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럼 애초에 네가 고민할 필요도 없었네. 맞아요.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은주는 엄마 손을 다시 꽉 잡았어요. 이제 제 선택만 남았어요. 병실 창밖으로 설날 아침 햇살이 환하게 비쳤어요. 하지만 은주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차가웠죠. 휴대폰 화면에는 여전히 읽음만 떠 있었어요. 오후 2시 병실 대기실의 공기는 무겁고 정체되어 있었어요. 은주는 수면 부족과 불안감으로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만 그녀를 정말 고통스럽게 만든 건 쉴 새 없이 울려대는 휴대폰 진동이었죠. 첫 번째 전화는 예상대로 시어머니였어요. 은주야, 너 지금 어디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묘한 압박감이 서려 있었어요. 은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죠. 병원이에요. 어머니 병실 옆 대기실에 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본론을 꺼냈어요. 그래, 그럼 언제쯤 올 수 있겠니? 은주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방금 전까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사경을 헤매던 친정엄마를 두고 언제 오느냐니요.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어요.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머니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여기 있어야 해요. 상태가 그렇게 안 좋아? 의사가 뭐래? 폐렴이 심해서 일주일은 입원하셔야 한대요. 은주의 설명에도 시어머니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짜증 섞인 한숨을 내뱉으며 어처구니 없는 제안을 했죠. 그럼 오늘 저녁이라도 잠깐 들렀다 가면 안 되겠니? 친척들이 다 모였는데 며느리 얼굴도 안 보이면 내가 뭐가 되니? 은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죠. 죄송합니다. 오늘은 정말 못 갈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대답도 없이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은주는 허탈한 마음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진동이 울렸죠. 이번엔 신우이였어요. 언니, 아까 엄마 전화 마음대로 끊으셨죠? 아니요. 통화 중이었어요. 신우이의 목소리는 이미 날이 서 있었어요.
지금 엄마 완전 화나셨어요. 언니 때문에 친척들 앞에서 체면 구기셨다고요. 오늘 올케 언니 안 오면 자기들이 음식 다 해야 한다고 고모들이 수군거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제 잘못이 뭐예요? 친정 어머니가 위독하신데 제가 어떻게 가요? 그래도 명절인데 어떻게 안 와요? 사람이 도리가 있지. 음식은 다 누가 차려요? 나랑 엄마가 다 하라는 거예요? 신우이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운 고함으로 변해갔어요. 은주는 차갑게 응수했죠. 당신이 차리세요. 아가씨도 그 집 딸이잖아요. 뭐요? 언니 진짜 이기적이네요. 자기 엄마만 엄마예요? 우리 엄마는 안중에도 없나 보죠? 전화는 다시 한번 거칠게 끊겼어요. 은주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 휴대폰을 무음으로 전환했지만 화면은 계속해서 번쩍이며 진동을 토해냈죠. 3시부터는 전화 횟수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남편 태수까지 번갈아 가며 은주를 압박해왔죠. 마침내 전화를 받은 남편의 목소리는 초조함으로 가득했어요. 은주야, 지금 집안이 난리 났어. 어떻게 좀 해봐. 내가 뭘 어떻게 해요? 엄마가 계속 화내시잖아. 네가 전화라도 제대로 받아서 사과부터 해. 일단 잘못했다고 빌고 저녁에라도 오겠다고 해. 은주는 기가 막혀 차갑게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사과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명절에 시댁 안 온 게 잘못이지. 네가 이러니까 내가 중간에서 죽을 맛 아니야. 태수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소리를 질렀어요. 은주는 이제 연민조차 느껴지지 않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죠. 그럼 당신이 여기 와요. 병원에서 당신 장모님 간병하면서 명절 보내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내가 거길 왜 가? 내 말은 안 되는 소리고 당신 말은 다 맞는 소리예요? 은주가 전곡을 찌르자 태수는 할 말이 없는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4시가 되자 부재중 전화는 20통을 넘어섰고 은주는 더 이상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죠. 하지만 5시경 시댁 단톡방에 시어머니의 음성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은주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은주야, 나 시어머니야. 명절에 며느리가 집 비우면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니? 친척들이 너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 며느리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고 나를 대놓고 무시해.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 네 친정엄마가 그렇게 대단하니? 시집온 여자는 시댁이 우선이야. 네가 정말 며느리 자격이 있는 건지 의심스럽구나. 음성이 끝나자마자 신우이의 메시지가 독화살처럼 날아왔죠. 언니, 우리 엄마 결국 혈압 오르셔서 약 드셨어요. 다 언니 때문이에요.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언니가 책임질 거예요? 은주는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죠. 그때 형부가 대기실로 들어오더니 은주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 달려왔어요. 은주야,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괜찮아요. 거짓말하지 마. 너 지금 완전히 질려 있잖아. 형부가 은주의 손에 들린 휴대폰을 가리켰어요. 통화 기록이 끝도 없이 쌓여 있었죠. 시댁에서 계속 전화 오는 거니? 네. 아침부터 지금까지요. 친정어머니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는 전화야? 은주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언제 시댁에 오냐고, 명절 음식 누가 차리냐고, 며느리 자격이 있냐 없냐 그런 얘기뿐이에요. 형부의 얼굴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굳어졌어요. 뭐라고? 장모님 걱정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단 말이냐? 없었어요. 단 한 통도요. 은주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어요. 형부는 주먹을 불끈 쥐며
분노를 억눌렀죠. 6시가 되자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보호자님, 환자분 안정 취하셔야 하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아까부터 진동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데요. 죄송합니다. 무음으로 해놨는데 진동 소리도 다른 환자분들께 방해가 돼요. 가능하면 전원을 꺼주시겠어요? 간호사의 단호한 요청에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 전원을 완전히 꺼버렸어요. 형부가 은주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죠. 잘했다. 그냥 꺼버려. 저런 인간들 상대할 가치도 없어. 제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뭐가 잘못이야? 내 엄마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딸이 지키는 게 당연하지. 그래도 명절인데. 명절이면 다야? 사람 목숨보다 명절 전 부치는 게 더 중요하냐고. 저 집구석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형부의 호통에 은주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7시경 은주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마주했어요. 충혈된 눈과 바짝 마른 입술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죠. 찬물로 얼굴을 씻어내며 은주는 결심했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다시 켠 휴대폰에는 부재중 전화가 99통이 찍혀 있었어요.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 세 사람이 번갈아가며 집요하게 걸어댄 흔적들이었죠. 하지만 그 수많은 기록 중 친정엄마의 안부를 묻는 연락은 정말 단 한 통도 없었어요. 은주는 휴대폰을 가방 깊숙이 밀어넣으며 차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확실히 알겠어. 나한테 가족은 없었던 거야. 처음부터 나는 그 집 식구가 아니라 소모품이었던 거지. 은주는 어느 때보다 단호한 표정으로 병실을 향해 걸어갔어요.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서 시댁이라는 존재는 영원히 지워지고 있었죠. 저녁 8시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죠. 여보세요? 은주 씨? 나 고모야. 태수 고모.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어요. 명절 때마다 은주 요리 솜씨를 칭찬하면서 한 그릇 더 달라고 하던 그 고모였죠. 아, 고모님. 안녕하세요. 안녕은 무슨. 너 설날에 시댁 버렸다며? 그게 사실이야? 은주는 숨이 막혔어요. 버렸다는 표현에 온몸이 얼어붙더라고요. 버린 게 아니라 친정어머니가 위독하셔서 병원에 있습니다. 위독? 내가 들은 건 그냥 몸살 기운 있으시다던데. 그 정도 가지고 명절 날리는 거야? 몸살이 아니라 폐렴으로 입원하셨어요. 지금 산소호흡기 달고 계세요. 은주가 또박또박 설명했지만 고모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도 그렇지. 시댁 어른들 앞에서 먼저 절하는 게 순서 아니겠어? 친정은 나중에 가도 되잖아. 나중이요? 제 어머니 상태가 지금 당장 위험한데 나중에 가라고요? 말대꾸는. 요즘 며느리들이 다 이래? 버릇없이 굴어도 너무 버릇없어. 전화가 뚝 끊겼어요. 은주는 휴대폰을 멍하니 내려다봤죠. 10분 뒤 또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시댁 친척 아주머니였어요. 은주야, 나 큰집 아주머니야. 너 지금 집 나간다는 소문 들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니? 집 나간다요? 저 병원에 있는데요. 친정 어머니 간병하면서요. 아니, 경자 씨가 그러던데. 며느리가 명절에 시댁 팽개치고 친정 갔다가 아예 돌아올 생각을 안 한대. 집 나가겠다는 말까지 했다면서? 은주는 귀를 의심했어요. 자기 입으로 한 적도 없는 말이 벌써 소문으로 퍼져 있더라고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 병원에 있는 것뿐이에요. 그럼 경자 씨가 거짓말한 거야? 아니면 네가 거짓말하는 거야?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따갑게 파고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집 나간다는 말은 한 적이 없어요. 그래.
그럼 당장 시댁 가서 해명해. 지금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 전화가 또 끊겼어요. 은주는 휴대폰을 꽉 쥐었죠. 손에 땀이 배어 나왔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전부 무응답이었죠. 다섯 번째 시도 끝에 짧은 문자 한 줄이 왔어요. 엄마 많이 화나셨어. 지금 통화 못해. 은주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어요. 단 한 글자도 자기를 걱정하는 말은 없었죠. 병실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쏟아지는 복도는 텅 비어 있었죠. 형부가 병실 밖 의자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은주를 보더니 자리를 권했죠. 은주야, 앉아. 얼굴색이 안 좋은데. 저 완전히 집 나간 사람 됐어요. 뭐? 시어머니가 친척들한테 제가 집 나가겠다고 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방금 전화 받았는데 다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커피를 책상에 탁 내려놓았어요. 말도 안 돼. 네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안 했죠. 한 적도 없는데 벌써 소문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 악의적으로. 왜 그러시는 걸까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죠. 은주야, 시댁이 원래 그래. 며느리가 잘못했다고 못 박아놔야 자기들이 편하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이미 퍼진 소문은 어떻게 돌려요? 돌릴 필요 없어. 네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뭘 돌려. 형부의 말에 은주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9시 은주는 병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어요. 설날 밤의 도시는 고요했죠. 휴대폰에 또 문자가 왔어요. 신우이였어요. 언니, 엄마가 친척들 앞에서 완전히 창피당하셨어요. 언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에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은주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어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10시 형부가 은주에게 따뜻한 죽을 건넸어요. 먹어.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입맛이 없어요. 그래도 먹어야 해. 네가 쓰러지면 장모님은 누가 돌봐. 은주는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죽을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제가 잘못한 걸까요? 또 그 소리 하네. 네가 뭘 잘못했어. 명절에 시댁 안 간 게 잘못 아닌가요? 그럼 네 엄마 죽으라고 내버려 두고 가야 했어? 형부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그럴 순 없죠. 그럼 됐어. 니는 아무 잘못 없어. 은주는 죽 한 그릇을 겨우 비웠어요. 밤 11시 은주는 병실 간이 침대에 누웠어요. 엄마는 깊은 잠에 빠져 계셨죠.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어요. 99통의 전화. 단 한 통도 자기 엄마를 걱정하는 전화는 없었어요. 집 나간다는 소문. 자기 입으로 한 적도 없는 말이었죠. 은주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죠. 이제 알겠어. 저 사람들한테 난 사람이 아니었어. 그냥 명절 일손이었을 뿐이야. 은주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병실은 고요했죠. 밤 11시가 넘어서야 병실의 소음이 잦아들었어요. 곁을 지키던 형부가 은주의 초췌한 몰골을 보더니 안쓰러운 듯 차 키를 챙겨 일어났죠. 은주야, 오늘은 집에 가서 씻고 잠시라도 눈 좀 붙여. 내일 아침에 일찍 교대하자. 형부 혼자 어머니 모시면 너무 힘들잖아요. 저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나 여기서 쪽잠 자면 되니까 걱정 말고 가서 옷이라도 갈아입고 와. 형부의 강권에 은주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몸은 물에 젖은 솜처럼 천근만근이었지만
이상하게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납덩이를 매단 듯 무겁기만 했죠. 자정이 넘은 시각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은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10층에 도착해 복도로 들어서는 순간 은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죠. 집 앞 현관문 옆에 정체 모를 검은 비닐봉지 수십 개가 쓰레기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이게 다 뭐야? 설마 아니겠지. 은주는 불길한 예감에 무릎을 꿇고 봉지 하나를 열어보았어요. 그 안에는 은주가 아끼던 겨울 코트와 니트, 청바지들이 아무렇게나 구겨져 처박혀 있었죠. 다른 봉지를 열자 속옷과 화장품 파우치, 병원 직원증, 심지어는 은주의 이름이 새겨진 통장과 도장까지 쏟아져 나왔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가슴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죠. 그때 옆집 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이웃집 아주머니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어머, 은주 씨, 이 새벽에 귀가하시는 거예요? 아, 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아까 낮에 시어머님이랑 남편분이 적어 내놓으시느라 아주 소란스럽더라고요.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아주머니의 눈에는 호기심과 동정이 뒤섞여 있었죠. 은주는 수치심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안 쓰는 물건 정리하는 거예요. 복도에다가 이렇게 쓰레기처럼 해두면 어떡해요. 남들이 보면 집 나가는 줄 알겠어. 얼른 치워요. 보기 안 좋아. 아주머니는 혀를 차며 문을 닫았고 은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봉지들을 바라봤어요. 바로 그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왔니? 어머니, 지금 집 앞에 있어요. 복도에 있는 이 짐들 대체 뭐예요? 뭐긴 뭐야. 내 짐 빼놓은 거지. 내가 그렇게 중히 여기는 친정이 좋으면 아예 거기 가서 살아라. 이제 여기는 내가 발붙일 곳 아니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은주는 기가 막혀 목소리를 높였죠. 어머니, 저 잘못한 거 없어요. 제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병원에 있었던 게 어떻게 짐을 뺄 일이 되나요? 잘못 안 했다고? 명절에 시댁 팽개치고 얼굴도 안 비춘 게 대역죄가 아니면 뭐야? 오늘 온 친척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며느리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시어머니를 만만하게 보냐고 수군대는데 내가 창피해서 혀를 깨물고 싶더라. 저희 엄마는 지금 산소호흡기 달고 사경을 헤매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그 상황에서 전 부치고 상 차리러 가야 했나요? 어머니는 사람 목숨보다 체면이 더 중요하세요? 그래. 내 엄마는 귀하고 시댁법도는 우습지? 그럼 내 엄마랑 평생 병원에서 살면 되겠네. 더 말 섞기 싫으니 짐 챙겨서 당장 꺼져.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듯 소리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죠. 하지만 들려온 건 경쾌한 알림음이 아니라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날카로운 경고음이었어요. 삐삐삐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질 때마다 은주의 심장도 조각나는 것 같았죠. 은주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남편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6번의 신호 끝에 연결된 태수의 목소리는 짜증이 가득했죠. 뭐야, 이 새벽에 잠도 안 자고. 현관 비밀번호 바꿨어? 나 못 들어가게 당신이 바꾼 거야? 엄마가 바꾸라고 하셨어. 어른이 그렇게까지 화나셨으면 네가 눈치껏 빌기라도 했어야지. 이게 뭐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당신 아내가 집 문 앞에서 쫓겨나고 있는데 그게 남일처럼 할 소리냐고. 쫓겨난 게 아니라 네가 자초한 거야. 명절에 시댁 버리고 나간 순간부터 예견된 일 아니었어? 나 피곤하니까 네가 알아서 해.
태수는 은주의 비명 같은 물음을 뒤로 한 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은주는 차가운 현관문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무너져 내렸어요. 23년이라는 세월을 바쳐 갖고 온 집이었는데 단 하루 자리를 비웠다고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쫓겨나다니요. 비닐봉지를 다시 확인하니 결혼 반지까지 봉투에 담겨 있더라고요. 진짜 나를 버린 거네. 사람 새끼들이 아니야. 은주는 허탈하게 웃으며 흐르는 눈물을 닦았어요. 새벽 1시 은주는 그 무거운 비닐봉지들을 하나씩 끌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 트렁크에 짐을 실으면서도 이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죠. 차 안에서 형부에게 전화를 걸자 형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형부, 나 집에서 쫓겨났어요. 비밀번호도 바뀌고 제 짐은 복도에 버려져 있네요. 뭐라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완전히 미쳤구나. 그 집구석. 저 이제 어디로 가요? 갈 곳이 없어요. 일단 근처 모텔이라도 가 있어. 내일 날 박는 대로 내가 가서 결판을 낼 테니까. 새벽 2시 은주는 낡은 모텔방에 체크인했어요. 형광등 아래 드러난 방 안은 너무나 쓸쓸하고 초라했죠. 침대에 주저앉아 구겨진 옷가지들을 하나씩 펴는데 그 옷들마다 시댁 식구들을 위해 헌신했던 지난날의 기억이 묻어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어요. 23년의 끝이 고작 검은 비닐봉지라니. 은주는 짐더미 속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남편이 보낸 마지막 문자만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네가 알아서 해. 은주는 그 휴대폰을 벽으로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이제 자신에게 남은 건 이 휴대폰 하나뿐이라는 사실에 더욱 처참해졌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며 은주는 속으로 수천 번을 되뇌었어요. 다시는 절대로 당신들에게 돌아가지 않겠다고요. 새벽 3시 은주는 낯선 모텔 침대 위에서 번쩍 눈을 떴어요. 사방이 정적에 잠겨 있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천둥이 치는 것 같아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죠. 천장의 얼룩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옆에 던져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형부에게서 온 문자가 와 있었죠. 은주야, 장모님 상태 안정되셨어. 고비는 넘겼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늘 낮에 병원으로 오면 돼. 문자를 읽는 순간 팽팽하게 당겨졌던 마음의 줄이 툭 끊기며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곧바로 차가운 현실이 은주의 목을 조여왔죠. 이제 나 어디로 가야 하지? 집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요새가 되어버렸어요. 시어머니는 비밀번호를 바꿨고 내 23년의 세월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처럼 내던졌으니까요. 친정은 엄마가 입원 중이라 비어 있었지만 병원 규정상 보호자 한 명만 상주가 가능해 형부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결국 갈 곳 없는 신세네. 혼자야, 나 혼자. 은주는 작게 중얼거리며 창문을 열었어요. 칼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마음의 상처보다 아프지는 않았죠. 새벽 4시 은주는 도망치듯 모텔을 빠져나왔어요. 체크아웃 시간까지 기다리기엔 그 좁은 방 안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거든요. 목적지 없이 차를 몰고 시내를 돌다가 24시간 찜질방 앞에 멈춰 섰어요. 하지만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죠. 혼자 찜질방 옷을 입고 누워있을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은주가 향한 곳은 어느 골목의 편의점이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대낮처럼 환한 그곳은 새벽인데도 사람들로 붐볐죠. 라면 코너 앞에 서서 컵라면 하나를 집으려던 은주의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지난 23년간 은주는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밥을 지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먹을 국을 끓이고 입맛 까다로운 그들을 위해 정성껏 반찬을 준비했죠. 그런데 지금 은주는 새벽 4시에 차가운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려 하고 있었어요. 은주는 컵라면 2개와 삼각김밥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계산대로 향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죠. 남편이었어요. 은주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통화 버튼에 손을 올렸다가 떼기를 반복했어요. 5번째 벨소리가 끊길 무렵 은주는 결국 전화를 받지 않았죠. 하지만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마자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엔 독한 마음을 먹고 전화를 받았죠. 왜 전화를 안 받아? 사람 걱정되게. 지금 몇 시인데 전화해요? 걱정이라는 말이 입에서 나와요? 너도 안 자고 있을 것 같아서 했지. 너 지금 어디 있어? 왜요? 물어보면 집에 들여보내주기라도 할 거예요? 은주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어요. 남편 태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그건 지금 안 돼. 엄마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는데 내가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려줘. 그냥 엄마 화 풀릴 때까지 좀 있어라. 화 풀릴 때까지요? 그게 언제인데요? 나보고 며칠을 이 엄동설 안에 밖에서 노숙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아니, 네가 잘못한 건 사실이잖아. 명절에 시댁 안 온 게 보통 일이냐? 어른들이 오죽하면 저러시겠어. 그 말에 은주는 실성한 사람처럼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소리내어 웃었죠. 당신 정말 끝까지 그 소리만 하네요. 당신 장모님이 죽어갈 때 당신 집 전 부치는 게 그렇게 중요했어? 야, 말을 왜 그렇게 해? 내가 언제 전 부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 집안 법도가 그렇다는 거지. 이제 더 할 말 없어요. 끊을게요. 아, 은주야. 아직 할 말 안 끝났어. 너 이대로 끊으면 진짜 끝이야. 남편의 고함이 들려왔지만 은주는 미련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고는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죠. 면이 익기를 기다리는 3분 동안 은주는 홀린 듯 은행 앱을 실행했어요. 그리고 지난 3년간의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훑어 내려가기 시작했죠. 시댁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50만 원씩 이체한 기록, 시어머니 생신 선물비, 명절 제사 비용, 심지어 시누이네 애들 용돈까지 전부 은주의 월급 계좌에서 나간 돈들이었어요. 은주는 메모장을 열어 숫자를 두드렸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총액 3,200만 원. 3,200만 원이라. 내 피 같은 돈 3,200만 원. 은주는 손을 부르르 떨며 중얼거렸어요. 남편 태수는 개인 택시를 했지만 수입이 일정치 않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일주일씩 쉬어버리기 일쑤였죠. 결국 시댁의 모든 경조사와 노후 자금은 은주의 주머니에서 나왔던 거예요. 내 돈으로 시댁 식구들 배를 불려줬는데 돌아온 건 쓰레기 봉투라니. 비참함이 가슴을 찔렀지만 은주는 억지로 면발을 삼켰어요. 그때 시누이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죠. 언니, 엄마 지금 혈압 때문에 응급실 다녀오셨어요. 언니가 명절 망쳐놓고 도망가는 바람에 우리 집안 쑥대밭 된 거 알죠? 양심이 있으면 빨리 와서 무릎 꿇고 빌어요. 은주는 문자를 읽고는 조용히 삭제했어요. 사과는커녕 빌어야 할 사람은 그들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새벽 5시 은주는 차 안으로 돌아가 조수석 시트를 눕혔어요. 히터를 틀었지만 차가운 공기는 가시지 않았고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느껴졌죠. 나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 저 사람들한테 인정받겠다고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은주는 눈을 감으며 다짐했어요. 그리고 휴대폰 메모장에 한 문장을 더 적어 넣었죠.
시댁 생활비 및 부당 지출 내역 3,200만 원. 이자까지 쳐서 단 한 푼도 남김없이 회수할 것. 은주는 차가운 차 안에서 눈을 감았어요. 비록 몸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져 있었죠. 이제 은주에게 남은 건 처절한 계산과 확실한 복수뿐이었어요.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복수를 다짐하는 은주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오전 9시 은주는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는 새벽부터 깊은 잠에 빠져 계셨고 형부는 잠깐 집에 다녀온다며 나갔죠. 은주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와 펜을 꺼냈어요. 병원 원무과에서 일하면서 늘 가지고 다니던 습관이었죠. 펜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은주는 멈추지 않고 노트를 펼쳤죠. 제일 위에 정리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열어서 은행 앱에 접속했어요. 지난 3년간 거래 내역을 전부 다운로드 받았죠. 엑셀 파일이 열렸어요. 숫자가 빼곡하게 나열됐죠. 은주는 날짜별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시댁 생활비 매달 50만 원. 36개월이면 1,800만 원. 작게 중얼거리면서 노트에 적었어요. 명절 비용, 설 추석 각각 200만 원. 6번이니까 1,200만 원. 펜이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제사 비용, 1년에 4번, 매번 50만 원. 3년이면 600만 원. 은주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총액이 나왔죠. 3,600만 원. 어젯밤 계산했던 것보다 400만 원이 더 많았어요. 시어머니 병원비를 빼먹었더라고요. 은주는 노트에 빨간 펜으로 크게 적었어요. 3,600만 원. 증거 있음.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통화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어제 하루 동안 걸려온 전화가 99통이었어요. 은주는 하나하나 캡처했죠. 시어머니 32통, 시누이 47통, 남편 20통, 단 한 통도 엄마 걱정하는 전화 없음. 은주는 노트에 또박또박 적었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을 열었어요. 시어머니가 남긴 음성 메시지였죠. 며느리 자격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네. 은주는 그 부분을 다시 재생했어요. 2번, 3번 들으면서 정확히 받아 적었죠. 명예훼손 가능성 있음. 은주의 손은 흔들림 없이 움직였어요. 감정은 뒤로 밀어놓고 사실만 기록했죠. 10시 은주는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집 등기부등본을 출력했죠. 소유자는 남편 정태수였어요. 그런데 대출 상환 내역을 확인해 보니 매달 은주 계좌에서 빠져나간 게 보였어요. 대출 상환 3년치 1,500만 원. 은주는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어요. 이것까지 합치면 총 5,100만 원이었죠. 5,100. 은주는 숫자를 노트에 적으면서 허탈하게 웃었어요. 나 완전히 호구였네. 집 명의는 남편인데 돈은 자기가 낸 거였어요. 시댁 생활비도 명절 비용도 제사 비용도 전부 은주가 됐죠. 그런데 지금은 그 집에서 쫓겨나 있었어요. 은주는 노트를 덮었어요. 정리는 끝났죠. 이제 남은 건 행동뿐이었어요. 은주는 휴대폰을 열어서 시댁 단톡방에 들어갔어요. 마지막 메시지는 시누이가 보낸 거였죠. 언니, 책임감 없는 거 아니에요? 엄마 완전 힘드셔 하는데. 은주는 메시지 입력창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쓰고 싶은 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하지만 아무것도 쓰지 않았어요. 대신 오른쪽 상단의 설정 버튼을 눌렀죠. 대화방 나가기 버튼이 보였어요. 은주는 주저없이 눌렀어요. 정말 나가시겠습니까? 확인 창이 떴죠. 은주는 확인을 눌렀어요. 화면이 바뀌었어요. 단톡방이 사라졌죠. 은주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시작이야. 은주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1시간 뒤 형부가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손에 김밥과 커피를 들고 있었죠. 은주야, 밥 먹었어? 아직이요. 여기 먹어. 네 좋아하는 참치김밥. 김밥을 건네자 은주는 고맙게 받았어요. 나 결정했어요. 뭘? 이혼할 거예요. 형부는 커피를 마시다가 멈췄어요. 은주를 똑바로 쳐다봤죠. 진심이야? 네.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잘 생각해봐. 23년인데 23년 버틴 게 잘못이었어요. 진작에 나올 걸 그랬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형부는 한참 은주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네가 결정했으면 됐어.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요. 은주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이상하게 오늘은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오후 2시 은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죠. 은주는 받지 않았어요. 계속 울려댔지만 무시했죠. 문자가 왔어요. 왜 단톡방 나갔어? 엄마가 화나셨어. 당장 들어와. 은주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어요. 더 이상 그 방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남편에게서 곧바로 전화가 왔어요. 은주는 이번에도 받지 않았죠. 시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시누이에게서도요. 은주는 전부 무시했어요. 대신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검색했어요. 가까운 곳에 있는 법률 상담소 번호를 저장했죠. 내일 전화해야지. 은주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오후 3시 은주는 형부에게 카톡을 했어요. 형부, 나 5,100만 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뭐? 5,100? 시댁에 들어간 돈이요. 전부 증거 있어요. 은주는 노트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사진을 확대해서 보더니 휘파람을 불었죠. 와, 니 진짜 꼼꼼하다. 병원에서 일하면서 배운 거예요. 증거 없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 그래. 이거면 충분해. 변호사 통해서 청구해봐. 네. 그럴게요. 은주는 노트를 가방에 넣었어요. 저녁 6시 은주는 병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어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시댁 식구들에게서 연락이 뚝 끊겼더라고요. 단톡방을 나간 뒤로 아무도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않았어요. 결국 단톡방이 전부였네. 은주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23년 동안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는데 단톡방 하나 나가니까 연락조차 안 하더라고요. 은주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은주는 작게 중얼거리고는 엄마 병실로 들어갔어요. 설 다음 날 오전 은주가 떠난 시댁의 풍경은 그야말로 처참하기 짝이 없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어제 먹다 남은 명절 음식들이 허옇게 기름이 낀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코를 찌르는 냄새를 풍기고 있었죠. 시어머니 경자는 부엌으로 들어서다 눈앞의 광경에 미간을 찌푸리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걸 언제 다 치우고 앉아 있어. 경자는 거실 소파에 대자로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딸 수정을 향해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야, 수정아. 너라도 좀 일어나서 도와줘. 엄마 혼자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하니? 수정이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귀찮다는 듯 대답했죠. 엄마, 저 오늘 오후에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요. 씻고 나갈 시간도 부족해요. 그럼 내 오빠는? 태수한테 전화해서 좀 들어오라고 해봐라. 수정이는 짜증을 내며 오빠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지금 어디야? 빨리 좀 들어와봐. 엄마 혼자 저 설거지 더미 앞에서 곡소리 내고 계시잖아.
하지만 수화기 너머 태수의 목소리는 냉담하기만 했어요. 나 지금 손님 태우고 시외로 나가는 중이야. 오늘 장사 좀 되네. 저녁 늦게나 들어갈 것 같아. 저녁? 그럼 이 집안일은 누가 다 하냐고. 나도 약속 있단 말이야. 내가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나 바쁘니까 끊는다. 전화가 뚝 끊기자 수정이는 휴대폰을 소파 위로 던져버렸어요. 진짜 답답해 죽겠네. 올케 언니만 있으면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척척 다 해줬을 텐데. 언니는 대체 언제 온대? 경자는 냉장고를 열었다가 또 한 번 혈압이 오르는 걸 느꼈어요. 안에는 명절에 쓰다 남은 식재료들이 아무렇게나 뒤엉켜 있었고 부치다 만 전 반죽은 이미 삭아서 묘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죠. 이 전들은 또 어쩌냐? 어제 부치다 만 거 그대로네. 그럼 오빠 보고 하라고 하세요. 오빠가 큰 소리 치고 언니 쫓아낸 거 아니에요? 내 오빠가 부침개 뒤집을 줄이나 아니? 이거 다 은주가 밑준비해서 붙여냈던 건데. 경자는 화풀이라도 하듯 냉장고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오후 2시가 되어 수정이가 화장을 하고 외출 준비를 마치자 경자가 안절부절 못하며 딸을 불러 세웠어요. 아, 너 진짜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 저 싱크대 꼬락서니 좀 봐라. 냄새나서 살 수가 없다. 엄마, 나 약속 늦었다니까요? 내일 와서 할게요, 내일. 내일은 또 무슨 핑계를 대려고. 너 어제도 내일 한다고 했잖아. 수정이는 듣기 싫다는 듯 가방을 챙겨 현관문을 나서버렸어요.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진 경자는 난장판이 된 부엌을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좀 참을걸. 그 성질머리를 못 죽여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드나. 경자는 투덜거리며 고무장갑을 꼈어요. 하지만 설거지를 시작한 지 채 10분도 되지 않아 허리를 짚으며 주저앉고 말았죠. 평소에는 은주가 소리 소문 없이 다 치워놓았기에 집안일이 이렇게 고된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경자는 소파에 털썩 앉아 휴대폰을 꺼내 은주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은주야, 화 좀 풀렸으면 얼른 와서 집안일 좀 처리해라. 냉장고에 음식 남은 거 정리 안 하면 다 썩어 문드러지겠다. 문자를 보내고 눈을 떼지 못한 채 답장을 기다렸지만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어요. 경자는 약이 올라 다시 한번 문자를 보냈죠. 내가 집 나간다고 소문 다 퍼뜨려 놓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굴 거야? 최소한 자기가 하던 일은 마무리를 짓고 가야지. 며느리 자격이 정말 의심스럽구나. 여전히 휴대폰은 침묵을 지켰어요. 저녁 7시가 되어 태수가 지친 기색으로 퇴근에 돌아왔어요. 경자가 현관까지 버선발로 뛰어나갔죠. 아들 왔니? 배고프지? 밥 먹어야지. 배고파 죽겠어요. 밥 차려져 있죠? 아니, 그게 엄마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밥을 못 차렸어. 부엌 꼴 좀 봐라. 태수는 부엌을 들여다보고는 경악했어요.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지저분한 모습에 냉장고는 열린 채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엄마, 이게 대체 뭐예요? 수정이는 뭐하고요? 그 계집애는 아침부터 친구 만난다고 나가서 코빼기도 안 비춘다. 내가 이 나이에 저걸 다 어떻게 치우니? 태수는 한숨을 내쉬며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집안에 가득한 퀴퀴한 냄새에 짜증이 치밀어 올랐죠. 에휴, 그냥 배달시켜 먹죠. 밥 차릴 엄두도 안 나네. 배달은 무슨 돈 아깝게. 너 은주한테 전화 좀 해봐라. 도대체 언제까지 삐쳐서 저러고 있을 거냐고 당장 오라고 해. 엄마, 은주 지금 단단히 화났어요. 단톡방도 나가고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럼 내가 직접 병원으로 찾아가서라도 데려와야지. 집구석이 이 모양인데 가장이라는 놈이 손 놓고 있을 거야?
경자가 소리를 지르자 태수는 대답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밤 9시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온 수정이가 소파에 누워있는 경자를 보며 물었죠. 엄마, 저녁은 드셨어요? 집안 꼴이 왜 아직도 이래요? 내 오빠랑 라면 끓여 먹었다. 은주가 없으니 밥물 맞출 사람도 없더구나. 수정이는 부엌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엄마, 이거 내일 올케 언니 오면 시키려고 그냥 놔둘 거예요? 냄새가 거실까지 다 퍼지잖아요. 그럼 내가 하든지. 내 손은 장식이니? 참나, 내가 왜 해요? 그건 올케 언니가 전담해서 하던 건데. 나 오늘 피곤해서 못해요. 은주는 이제 안 온단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경자가 단호하게 소리치자 수정이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다음 날 오전 집안의 혼란이 극에 달하자 경자는 다시 은주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죠. 은주야, 며칠 화냈으면 됐다. 이제 그만 고집 피우고 집에 와서 할 일 좀 해라. 집안일이 산더미야. 이번엔 읽음 표시가 떴어요. 하지만 답장은 여전히 없었죠. 경자는 휴대폰을 침대 위로 내던지며 혀를 찼어요. 진짜 끝까지 버티네. 감히 시어머니 문자를 씹어? 오후가 되자 집안에는 초파리가 날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경자는 마지막 도끼를 품고 문자를 보냈죠. 집안일 팽개치고 나 몰라라 하는 게 내 본분이니? 잠깐이라도 와서 정리 좀 하고 가. 안 그러면 너 진짜 우리 집안 며느리 자격 박탈이야. 여전히 답장은 없었어요. 저녁에 퇴근한 태수를 붙잡고 경자는 하소연을 쏟아냈죠. 아들, 은주 저거 도대체 언제까지 안 온다니? 집안 꼴이 이래서 사람 사는 집 같지가 않다. 전화해봤자 안 받는다니까요. 이번엔 진짜 느낌이 달라요. 그럼 어떡하라고. 이 많은 설거지랑 청소, 내가 다 하리. 엄마가 하시든지 수정이 시키라니까요. 저도 밖에서 일하느라 죽겠어요. 수정이는 맨날 밖으로만 돌고 나 혼자 이걸 다 어떻게 하냐고. 경자가 소리를 높이자 태수는 짜증스럽게 소리쳤어요. 그럼 가사도우미라도 쓰시든가요. 가사도우미. 돈이 어디 있다고 가사도우미를 써. 은주 월급 계좌도 이제 안 들어오는데. 그럼 저보고 어쩌라고요. 은주가 안 오겠다는데. 태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고 경자는 혼자 거실에 남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며느리 한 명 없다고 집안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는 걸 보며 경자는 처음으로 등줄기에 서늘한 공포를 느꼈죠. 아이고, 며느리 없으니까 집안이 돌아가질 않네. 설마 진짜 안 오겠다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은주는 돌아오지 않았고 부엌의 음식물 쓰레기는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며 시댁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어요. 폭풍 같던 설 명절이 지나고 어느덧 일주일이 흘렀어요. 다행히 친정어머니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셨죠. 산소호흡기를 떼고 스스로 죽을 한 입씩 드실 수 있게 되자 은주의 마음에도 아주 작은 여유가 생겼어요. 은주는 병원 근처에 형부가 구해준 작은 원룸에 짐을 풀고 병간호에 전념했어요. 형부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은주를 다독였죠. 은주야, 장모님 이제 고비 넘기셨으니까 너도 집에 가서 잠 좀 자라. 괜찮아요, 형부. 엄마 곁에 있는 게 제 마음이 더 편해요. 은주는 환하게 웃으며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예전처럼 시댁 눈치 보며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엄마만을 위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 눈물겹게 행복했거든요. 엄마도 딸의 마음을 아는지 은주의 손을 마주 잡으며 미소 지으셨죠. 오후 2시경 은주는 병실 밖 벤치에 앉아 그동안 차곡차곡 정리해온 수첩을 펼쳤어요.
그리고 남편 태수에게 보낼 최후 통첩을 정리했죠. 나가라고 해서 나왔고 다시는 돌아갈 생각 없다. 문장은 짧고 명확했어요.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은행 앱을 실행해 시댁으로 향하던 생활비 자동이체를 단칼에 해지했어요. 매달 50만 원씩 나가던 자동이체, 이제 정말 끝이네. 화면에 뜬 해지 완료 메시지를 보며 은주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보냈던 돈이 가족의 정이 아니라 그저 시댁의 숨구멍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죠. 형부가 커피를 들고 다가와 옆자리에 앉았어요. 은주야, 시댁에서 또 전화 폭탄 돌리니? 아니요. 단톡방 나가고 돈 끊어버리니까 신기할 정도로 조용해요. 진짜? 그렇게 극성이던 사람들이 웬일이냐? 결국 저라는 사람 자체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제가 벌어오는 돈이랑 제 노동력이 필요했던 거죠. 돈줄 끊기니까 당황한 거예요. 은주는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들의 침묵은 오히려 은주에게 확실한 답을 주었죠.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저녁 7시경, 일주일 만에 남편 태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은주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죠. 야, 너 왜 생활비 자동이체 해지했어? 지금 카드값 나갈 날인데 통장에 돈이 없다고 연락 왔잖아. 태수의 첫마디는 안부가 아니라 돈 타령이었어요. 은주는 차갑게 대꾸했죠. 더 이상 당신네 집에 돈을 보낼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유가 왜 없어? 내가 이 집 며느리인데 며느리가 시부모 생활비 책임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며느리요? 제 짐까지 쓰레기처럼 내다 버린 집에 무슨 며느리가 있어요? 당신이 비밀번호 바꾸고 나 쫓아냈을 때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건 엄마가 너무 화가 나셔서 홧김에 그러신 거고 너도 적당히 하고 이제 그만 들어와. 집안 꼴이 말이 아니란 말이야. 은주는 허탈함에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나가라고 해서 나왔고 이제 돌아갈 마음 추호도 없어요. 명절에 우리 엄마 사경 헤맬 때 당신들이 뭐라고 했죠? 전 부치는 게 먼저라고 했죠? 짐 버리고 번호 바꾼 건 누구였나요? 그때 당신들이 내보낸 건 그냥 며느리가 아니라 당신들 인생에서 나라는 존재 자체를 지운 거예요. 태수는 당황한 듯 목소리를 낮췄어요. 은주야, 내가 미안해. 일단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이야기는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이혼 서류 조만간 도착할 겁니다. 이혼?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고작 명절 한 번 빠졌다고 23년 결혼 생활을 깬다고? 23년 만에 처음으로 제정신 찾은 거예요. 끊을게요. 전화기를 던지듯 내려놓은 은주의 손이 파르르 떨렸지만 가슴속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으로 가득 찼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구질구질한 문자가 도착했죠. 은주야, 엄마가 미안하다. 장난 그만 치고 얼른 와라. 너 없으니까 집안일이 하나도 안 돼서 밥도 못 얻어먹고 있다. 빨리 와서 냉장고 정리부터 해라. 은주는 그 문자를 보고 코웃음을 쳤어요.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이 집안일 걱정뿐인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답장을 보냈죠. 더 이상 그 집 종년 노릇 안 합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번호를 영구 차단했어요. 뒤이어 신우이 수정에게 온 협박조의 문자도 읽지 않고 삭제해버렸죠. 오후 3시 은주는 미리 예약해둔 법률사무소를 방문했어요. 변호사는 은주가 가져온 수첩과 캡처 자료들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죠. 세상에 병원 행정일을 하셔서 그런지 증거가 정말 완벽합니다. 이체 내역부터 폭언 녹취, 쫓겨난 당일의 정황까지. 이 정도면 재산 분할은 물론이고 위자료까지 충분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전액 회수가 가능할까요? 네, 5,100만 원의 생활비 및 대출 상환금, 그리고 별도의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의 확신에 은주는 비로소 활짝 웃을 수 있었어요. 일주일 뒤 은주는 건강을 회복한 엄마를 모시고 병원을 나섰어요. 형부의 배려로 당분간 언니네 집에서 지내기로 했죠. 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어쩐지 새롭게 보였어요. 엄마가 조심스럽게 은주의 손을 잡으며 물으셨죠. 딸, 정말 후회 없어? 그 긴 세월이 아깝지는 않아? 엄마, 23년 참은 게 후회되지. 지금 나가는 건 하나도 안 아까워요. 저 이제 정말 누구 눈치 안 보고 엄마랑 행복하게 살 거예요. 한 달 뒤 드디어 이혼 조정을 위해 법원에 도착했어요. 남편 태수는 헬쑥해진 얼굴로 나타나 은주를 붙잡고 매달렸죠. 시어머니는 옆에서 눈물을 훔치며 불쌍한 척 연기를 시작했어요. 은주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너 없으니까 집이 아니야. 한 번만 받아오. 응? 하지만 은주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지나쳐 조정실로 들어갔어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읽어 내려갔죠. 재산 분할 5,100만 원에 위자료 3천만 원, 총 8,100만 원의 청구권이었어요. 태수는 액수를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반발했어요. 8,100만 원이라니. 은주 너 진짜 독하다. 이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러자 은주의 변호사가 준비한 통장 내역과 녹취록을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증거 여기 다 있습니다. 피고가 도박과 유흥으로 탕진할 때 원고가 묵묵히 갚아온 대출금, 시댁 식구들의 사치에 들어간 돈, 전부 원고의 피 같은 월급이었습니다. 게다가 명절날 위독한 장모를 외면하고 며느리를 쫓아낸 정황까지 고려하면 위자료는 당연한 겁니다. 3시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조정이 성립되었어요. 재산분할 전액 인정에 위자료 2천만 원 합의. 법원을 나서는 은주의 머리 위로 따스한 봄볕이 쏟아졌어요. 끝났다. 이제야 정말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은주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법원 계단을 내려왔어요. 무너진 것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며느리는 언제든 함부로 대해도 돌아올 것이라는 시댁 식구들의 오만한 착각이었죠. 은주는 자신을 기다리는 엄마와 형부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걸어갔어요. 그녀의 앞날에는 이제 고통스러운 전 냄새가 아니라 자유롭고 향기로운 꽃길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